시작하겠습니다. 이 갑갑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한 줄기 조그마한 빛을 모색하는, 찾아내는, 아니면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매우 작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 살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그마한 첫 발걸음으로 내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덜 지저분한, 덜 썩은, 덜 음흉한 그런 인물 하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것 안 되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암담합니다. 어젠가 매스컴 하나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찢어지고 찢어져서 거의 인간 사회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80대 20의 사회다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현실적으로 90대 10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본인의 의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99대 1의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냉철한 사실로 세계 경제의 수준에서 72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부재산입니다. 그저께 신문에서였을 겁니다. 세계 인구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세계 경제 전체의 부에서 99%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숫자가 몇이냐? 2015년 통계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버스 한 대라고 그랬어요. 2층 버스 한 대면 충분합니다. 62, 62이라는 사람이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의 99%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70억입니다) 70억에서 62명이라고요. 62명. 그럼 70명이라고 치자고. 인류 1억 분의 1. 이 세상 전체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퍼센트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1%, 0. 이렇게 해서 1%라고, 1%. 0.0000001%라고.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 재벌의 부가 빌 게이츠 같은 큰 것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말이죠. 이거보다 조금 숫자가 적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구의 0.000000001%가 우리 국가재산의 9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손, 지금 40대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손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에 살지 못한다는 걸 명백히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아주 조그마한 단초. 그러니까 첫 단추 조그만 거 하나 끼우기. 그것이 내년 대통령 선거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의 부가 이렇게 되더라도 한국은 상대적인 독자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리고 10년 앞뒤로 언젠가 도래할 통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라면 세계가 썩어도 우리는 좀 덜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여는 단초이다. 매우 심각한, 그리고 매우 밝은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복음이다. 하는 걸 우리 똑같이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이제 작은 이야기로 돌아오죠. 오늘이 2016년 1월 21일입니다. 최근 며칠간 난 몇 사람한테 예언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됐나요?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으로 바뀌고,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될 신당이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이러는데, 난 안철수 탈당 때 바로 당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안철수가 나가는 것은 야당 대우를 흩뜨리는 것이다. 공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는 길을 아주 씩씩하게 잘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의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행보는 몇 달이 지나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서 중요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본인의 의지는 물론 아닙니다. 안철수의 정치에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만 있지 그게 실제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쨌건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개혁과제 중요한 게 있었죠. 호남의 문제입니다. 이 호남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핵심을, 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김대중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호남의 고리타분함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대 여당화, 집권당화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개혁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부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민심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물론 호남 민심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민심은 간단한 겁니다. 몇십 년간 계속되어 온 부당한 부대접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몇십 년간 지속되어 온 좀 더 긴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반민족적 권력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거기에서 최소한의 민족 정기를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유지해내고 최소한의 진보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호남 정권을 추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의 민심은 새누리당에 거슬러 올라가서 뭐 신한국당까지 갈 수 있고 민주자유당까지 갈 수, 민주자유당이죠. 민자당, 그렇죠. 까지 갈 수 있는 군부 독재의 잔재인 부패한 퇴영적 권력을 밀어내고 적어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정권의 과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면 최대한 거리로 표를 모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92%의 지지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박근혜에 충실한 대변인을 당선시킨 적도 있습니다. 호남 민심은 복잡한 저변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 된다면 거기에 호남 민심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서 천정배, 박지원, 권노각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서 새롭게 합쳐지고 있는 국민의당 그쪽을 지지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죠. 더불어민주당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다수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김정인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와서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갈 정당이 호남 민심의 핵심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훌륭하다 하고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45대 55로 분포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60% 넘을 정도로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의 꿈틀거림들로 볼 때에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이 선택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의 러쉬를 이루고 있는 맨 마지막 대열로 박영선이가 있었죠. 박영선도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난 줄곧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추측을 해왔는데요. 그거 왜냐? 박영선은 최소한의 정상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하는 걸 근거로 합니다. 정치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 정당 내부에서 최소한의 정무위원급의 발언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대국민 이미지에서 그래도 바람직한 아주 나쁘진 않은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빛나지 않은 정치인 중에 가령 유인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권 후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계파가 주도권을 잡더라도 대체로 자기 지분을 유지합니다. 비육한데 정무위원급의 발언권은 유지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정도의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영선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 같은 걸 지금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어쨌건 현재로서는 사퇴하기 전에는 문재인이 대표이고 그 전후에서부터 지금 거의 대표직을 장악한 김종인 그리고 탈당 러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뻔한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최대한 정당을 추스리면 아주 몰골사납게 창피한 정도의 파멸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이 체면 유지를 한다고 해서 그 당이 내년에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단체가 아니라 개인 시민들, 이 100만이 모이고 그 100만이 몇 개가 모이면서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고 큰 빛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그마한 변화 하나, 우리에게 비교적 충실한, 덜 충실하지 않은 그런 심부름꾼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물론 남경필이나 원희룡 같은 사람도 난 그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소속 정당으로 볼 때에 그런 임무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서 아무래도 지금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큰 변화가 생겨날지도 모르지만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 풍지박산이 나서 여야를 망라한 큰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틀이 대충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년에 대통령은 당선될 대통령은 지금의 범야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손학규, 자꾸 이름 까먹네.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주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50대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2022년을 다시 기약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아마 실제로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하여간 지금 이렇게 열거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 중에 다시 하나 아주 돌출하게, 선명하게, 참신하게, 설득력 있게 등장할지도 모르죠. 뭐 대체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2017년에 후보로 부각되어 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심하게 함으로 해서 오버페이스, 오버워킹, 그런 거리가 너무 보폭이 너무 큼으로 해서 속도가 너무 빠름으로 해서 다쳐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2017년 경주에서 일단 뒤로 물러나게 되고 1위로 점지받은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다가 보면 2022년의 지분은 강력하게 갖게 될 겁니다. 정당 내부의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는 점에서 저 사람은
다음번 대통령감으로는 정말 바람직하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2017년에 제대로 등장해도 물론 좋겠죠. 되지 않을 경우 지금 60대, 7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부드럽고 순조로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사회에서 감격을, 기쁨을, 즐거움을 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후보다 라고 대충 판정이 났을 때 그 당선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그 노력이 동반하지 않는 한 아무리 빼어난 신세대 정치가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안희정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 한 2022년은 기약할 수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개인이나 정파나 집단, 지역의 이익이나 권리, 권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결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향락과 공록을 유보하면서 간단히 말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민족사회의 치욕의 시기를 끝장낼 새로운 정권 창출에 기여한다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면 그 다음 5년 그리고 10년 세월이 쌓여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바뀌는 시점까지 예컨대 통일 고려공화국 연방으로 진입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건강한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초라한 이름이 아니라 떳떳한 이름, 민족당, 민주당, 사회당, 민중당 같은 단순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공화당 같은 경우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5년 안에는 그런 정당이 생겨나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지금 존재하는 어떤 정당도 내년 선거에서 정권을 담지할 자격을 독자적으로 가진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원천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여당, 야당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원천적으로 가면 현재의 정계판도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시계를 수십 년 뒤로 돌리는 퇴행적인 퇴보의 집단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는 시기, 그것이 앞으로의 역사 발전의 중요한 토대 기초가 됩니다. 지금 거론한 인물들요, 사실상 진보 인사들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 인사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라는
말을 좀 더 멀리서 보면, 그리고 좀 더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박근혜와 그 들러리인 집단, 그쪽은 보수가 아닙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 이재명, 이런 사람들 사실 뚜렷한 의미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보수는 보수 아닌 보수,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익 추구와 향락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 비할 때는 분명히 진보적입니다. 진보란 무엇이냐? 앞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단위에서, 나라의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령 말이죠. 지금이 대한민국 제98년입니다. 내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는 2018년 2월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 아닙니다. 1919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면 2019년이 되면 민족사의 맥락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존립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념 분포, 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는 보수 또는 애매한 중도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임시정부 아닌 1948년 이후의 임시자가 떨어진 대한민국 정부 이제 70년이죠. 그 70년의 나이를 가진 이 정부 동안 쌓여왔던 정말 피해단들, 부패, 부정, 이것이 제대로 청산이 된다. 그 최초의 본격적 시발점이 된다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진보는 그런 점에서 상대적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그리고 사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1890년께부터는 조선민중, 대한제국 시민, 대한제국 신민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1910년 이후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사 어디에서도 비슷한 예를 한두 개밖에 찾을 수 없는 매우 위대한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투쟁 속에서 물론 수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통합을 이룬 것이 임시정부이고 거기서 독자적인 군대를 가졌고 그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을 실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얻어냈죠. 그 임시정부, 지금 9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고루 잘 산다.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고 수천 년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 민족이 자주권을 가지고 고르게 잘 사는 새 나라를 만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몸으로 사는 것이고 먹고 자고 입고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번식하고 하는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삶에서 최대한 고르게 산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사람은 또는 특수한 집단이 다른 특수한 집단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상하게 하고 하는 일을 최소화한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경제적인 균등이지요. 두 번째가 교육의 균등이었습니다. 교육이란 건 작게 보면 아장아장 이제 아는 것. 그 당시는 이해하기 쉬운 한글조차도 제대로 다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문맹률이 낮기로 세계에서 아주 상위에 속합니다. 물론 교육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온전히 다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다수의 인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질을 갖도록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류라고 하는 동물, 그러니까 짐승이 아닌 영장의 인간으로서 최대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우리는 문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력을 최대치로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자질을 바탕으로 인간됨의 최대치를 향해 나아가는 활동 일반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학문과 예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기본 정신 둘째가 무엇이냐? 교육에서의 균등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가치 실현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질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갖도록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은 서로 기대는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사회입니다. 사회. 공동체이고, 그게 대표적인 형태가 나라인 겁니다. 아까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뜻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온상인 국가, 이런 뜻보다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를 이루면서 사는 것인데, 거기엔 수많은 이익과 권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 향유의 양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 정치라고 합니다. 그 정치에서의 균등성,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지향한 세 번째 가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치적 평등인데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랬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및 일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외국 세력들에게 아부하고 굴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부역 세력들, 민족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세력들에 들어붙어 있는 족속, 그런 아부하는 일에 종사하는 놈들, 이란 뜻입니다. 이 부역배들을 제외한 민족 성원 모두가 고르게 참여함으로 해서 일반 의사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최대한의 합의에 따라서 나라를 경영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 헌법의 세 번째 지향입니다. 이미 192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아직도 까마득한 저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이승만 이후 이른바 임시를 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헌법, 임시정부의 헌법조차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은 물론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져 버렸지만 가령 동학혁명의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뚜렷이 들어있죠. 4.19 혁명 정신, 이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강론에 있어서, 그리고 역대 정부의 실제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볼 때에는 임시정부 헌법에 한참, 두참, 열참 모자라는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왕조시대 조선, 제국, 대한제국 시대, 조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민국시대, 1919년 이후에 민국시대에 와서 적어도 왕조시대를 극복한 최초 형태의 이념, 헌법정신, 그걸 되살릴 수 있을 만큼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제대로 회복해내고 나아가서 민족 역사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우리다움을 본격적으로 재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첫 걸음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0 며칠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이후에서는 역사의 정통성,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앞뒤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통일 고려공화국 연방 이후의 시대에 인류 문명, 인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 강국, 문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이 제대로 얼굴을 내밀고 존립할 수 있도록 해내야 합니다. 그 힘이, 그 전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매우 비통한, 아주 어두운, 처참한 수많은 생명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생명이 아비 교환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 참극의 시대를 뚫고자 하는 아주 고난에 찬
몸부림이 활짝 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 중에 누구가 돼야 한다라고 우리는 물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꼭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여러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죠. 안철수, 문재인, 그러나 이들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1년 넘어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극복을 해내고 자기 연마를 하고 각성을 해서 보다 새로운 양심적이고 주체적인 참신한 세력의 주자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 또한 새 역사를 여는 대표 선수의 일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들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만이 아니고 나이가 보다 많을 수도 있고 보다 어릴 수도 있는 많은 새 시대 역군들이 있습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심 때문이거나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후배 정치 스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꼭 바람직하다고 하기 참 매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난 말하죠. 정동영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난 봅니다. 천정배 아마도 대통령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들도 일단 원칙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스로를 새로운 인물로 바꾸어 내면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과오들이 있었고 또는 아직까지 과오를 저지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어린 스타들도 있습니다. 손학규, 안희정, 김부겸, 김상곤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장관, 총리, 국회의원이라는 화려한 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뭐 있었던 일 많은 사람들이 알죠. 다다익선이라는 고사의 원천인데요. 일선에서 전투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어내야 하는 장수는 가령 졸기들이 할 수 있는 창칼 쓰기, 활 쏘기 이런 것부터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일선 전투의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고 전술을 그때그때 맞게 변형을 해내야 하고 지휘를 잘 해야만 합니다. 야전사령관은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대통령은 나라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령관은 전투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를 더 줄입시다. 전투 현장의 사령관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병력을 손가락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통솔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 지휘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수 10명, 20명, 100명만 제대로 통수하면 됩니다. 한신, 계백, 을지문덕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정치적 수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정치적 수장은 그 무장들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령 그림만 그리다가 나온 사람도 대통령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지사, 시장, 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의 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있는 것이 물론 약간의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필수적인 경력은 아닙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넓은 밭에서 나온 여러 인재들, 그렇게 퍼져 있는 여러 인재들 중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고, 찍어 뽑는 것이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주권자, 국민, 우리 일반 시민의 일반 의사, 정치적 의사의 결정 주체인 시민들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그 심부름꾼을 거느릴 주권자로서 우리는 각자 시민들은 2년 가까이 남은 이 짧은 세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은 일찍이 이미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여러 시간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개인 시민들이 단체 성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그냥 시민의 일원으로서 의사들을 모아가고 그 지혜를 교환하고 거기서 합의된 것들을 쌓아서 그것이 힘이 되게 만들고 계속 넓히고 높여서 바람직한 대통령감 하나를 30명에서 10명으로, 10명에서 3명으로, 다시 1명으로 줄여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걸 성실히, 열심히, 신나게 감명을 스스로 받고 자아내면서 남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시민사회에 널리 감동을 만들어내면서 신나는 일들을 쌓아갈 때 그 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더 이상 처참한 현실에서 살지 않도록 밝은 삶의 바탕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네, 고맙습니다.